얘까지는 하고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늦출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6월 3일 날까지 해서 실전학습 빼고 EBS 주요 작품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8일이랑 15일에 이제 EBS 수특을 끝낼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특 문학을 끝내고 독서를 좀 하다가 수능 완성이 곧 나오거든요. 수능 완성이 나오면 거기 지금 고민이 수능 완성을 니들 안 사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실전학습이 있는데 그 실전학습이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가 5회분이 나오는데 책처럼 나오잖아요. 책으로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서 그거를 좀 크게 시험지 형식으로 좀 뽑아갖고 시험지처럼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수능 완성 그 돈만 아껴도 만만천 원 하죠. 그렇죠? 절반만 주세요. 내가 복사하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계속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계속 모의고사 볼 거니까 지금 시험지를 거의 인쇄소 컬러 거의 다 구하고 있어요. 굳이 어디 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나서 괜찮은 것들 위주로 뽑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거 좀 약하네. 줘봐봐. 자, 산촌 요정 봅시다. 얘는요 가볍게 볼 건데 수필 8강입니다. 수필 8강. 얘는 제목이 산촌 여정이라고 그래서 마치 기행문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수업을 수필극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가볍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약간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누구예요? 이상이죠. 이상. 그지? 알지? 이상. 오감도는 이상이라서 옛날에 교육청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말 그대로 써갖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애들이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약간 옛글 근대죠. 그렇게 해서 보는데 수필이 아니라 뒤에 그 지난주에 저거 해서 보서 알겠지만 옆에다가 얘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고 그래서 쓰지마 정형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현재와 과거가 있다면 현재 얘는 지금 그 읽어봐서 알겠지 803 자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산촌에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803 자락에 산촌에 있습니다. 산촌은 산마을이겠지. 그렇지. 과거에는 어디 있었냐면 도회지에 있었어. 도회지라는 거는 city. 그죠? 그러니까 산촌은 산마을이니까 시골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 뭐 광교 이런 데가 들어갈 거고 도회지에는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가 들어갈 거고. 들렸어? 자, 어쨌든 산촌이고 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있었던 거 떨어져 사는데 옛날에 내가 뭐 했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이걸 써줄게. 산촌에 있으면서 도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래서 걱정과 화자에 주는 심리는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에게 편지 쓰면서 그지 얘가 어떻게 됐냐면 뭐 수배자 이런 거 아니에요. 수배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실패를 해서 어디로 가서 가족들이 방치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염려, 근심 그것도 돼 있고 또 뭐도 했냐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좀 보면 그래서 경제적 실패가 첫 번째고 그래서 가족이 방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연인과 이별했어요. 연인과 이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알겠지만 우울감과 자포자기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런 심정들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가볍게만 좀 봐둘게요. 이 정도만 봐두고 결국 있으면서 산촌에 있으면서 또 어디에 하냐면 여기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향수를 이렇게 해요. 니들이 생각해봐. 여기 도시에 살다가 광주이 신도시 얼마나 좋아. 나 솔직히 5년 전에 여기서 광주에서 처음 수업하고 나서 광주 호수 그쪽 보고 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가보고 그 앞에는 롯데몰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사하고 싶더라고. 전철역 광주 호수 바로 앞에 있는 데는 전철역까지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교 서울 근교 중에서 딱 처음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었어. 혹시 집 두 채, 광교 쪽에 집 두 채.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를 들어가겠다고. 집 살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래복합 4-2강은 얘는 약간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이 뭐니? 얘들아, 시적절하다라는 말이 있고 거기서 나온 시의성이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 상황과 연관된 거죠. 왜? 제목이 보면 알겠지만 이해로 왕후죠. 거의 소설이지만 소설답지 않게 거의 약간의 상상력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의 사실 기록 비슷할 정도로 아주 자세히 써놨죠. 그렇죠. 왜 시의성이 있을까? 알죠? 뭐? 왕의 남자, 왕의 남자가 아니지. 뭐지? 왕가.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왕의 남자는 뭐지? 왕가 사는 남자 아니야? 뭐야? 요번에 영화 왕가 왕사남 왕 수능 끝나고 봐. 니들 수능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올해 유행했던 영화, 드라마, 웹툰은 좀 그런데 올해 유행했던 영화, 드라마 수능 끝나고 봐야 돼. 왜? 야,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까지 다 끝나잖아.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에 거의 아주대 인하대가 거의 맨 마지막이야. 아주대 인하대가 수능 최저 없고 거의 맨 마지막이거든. 날짜도 2주 정도 시간을 줘.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니네는 뭐? 무슨 인간? 잉여인간이야. 할 게 없어. 실기 빼고 세대나 음대, 미대 실기 빼고 특히 미대는 음대는 좀 그렇지만 미대는 이때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학원이 되냐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어.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처먹고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그냥 한 달 넘게 그냥 거기만 있는 거야. 실기 시험 보는 거 알지? 실기 시험 볼 때 5시간 막 이렇게 시험 봐. 아무튼 근데 이게 인간인데 왜? 그리고 남자애들은 밤새 게임해. 밤새 게임하고 낮에 쳐자. 그래서 자다가 엄마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면 12시 문을 열어봐 낮에. 그럼 불이 꺼져 있고 애가 자는지 죽은 것 같아. 국질로 보지. 애 꿈틀대지 그렇지. 그럼 이 새끼 살았네? 그리고 이제 밥 차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럼 여학생은 뭐 하느냐? 환골탈태가 들어가지. 하나씩, 그치?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갖고 카페에서 계속 앉아있어. 카페에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아니야. 서로 딴짓해. 핸드폰으로. 그러다가 뭐해? 잠깐 얘기하다가 또 딴짓하다고 그러지.
시간 많으니까 이거 봐야 돼. 왜? 안 그러면 대학 가서 애들이랑 얘기가 안 통해. 그지? 뭐 지금도 이미 잘 하고 있겠지만, 잘 보고 있겠지, 몰래. 노래도 다 들어야 되고. 얘가 약간 좀 유사한 느낌이 있죠. 왕이 누구예요? 이때 왕이? 숙종. 그쵸? 숙종이죠. 인현 왕후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장희빈. 네, 희빈장씨가 있죠. 희빈장씨라고 합니다. 오빠도 있고, 희빈장씨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사약을 먹이는데 사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먹여요. 강제로 어떻게 먹여? 이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먹여? 강제로 어떻게 먹이냐면 나무 숟가락 같은 거 있죠. 젓가락으로 나무 하고 있으면 입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 사이에 틈을 벌려요. 그 다음 나무 숟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탁 해요. 그러니까 니네 혹시 정말 위 내시경 해본 적 있니? 내시경 할 때 입이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입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아무튼 나무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숟가락을 퍼부어요. 사약을 보통 한 사발만 먹으면 되는데 한 사발이 아니라 계속 뱉어내고 그러니까 계속 체면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죽죠. 인현 왕후가 보면 알겠지만 고전이다 옛글이다 보니까 한자가 많아서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합니다. 그냥 고전 소설로서의 어떤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의성 때문에 9평 아니면 6평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봅시다. 자, 제시문 보시고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이럭저럭 하는 동안에 가을이 되어 7월을 당하여 본가에서 송이, 여기서 송이는 송이버섯이에요. 들여오거늘 후께서 보시고 후가 인현 왕후입니다. 후가 인현 왕후예요. 찾았니? 어딘지 262쪽입니다. 후께서 보시고 척연이 안색을 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 이런 것들은 밑줄을 좀 쳐놔야겠죠. 인물의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정서 태도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는 연습을 좀 해봅니다. 궁녀가 꿇어 묻자오되 낭랑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태어나시더니 요즘 서러워하심은 어쩐 일입니까? 여기서 낭랑은 누굴까? 인현 왕후예요. 낭랑은 인현 왕후예요. 누가 누군지 호칭 잘 봅시다. 좀 어려워서. 자, 후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내 일이 죄를 얻어 배곡무화하니 배곡무화 나와있죠. 아무런 흠이 없으니 시움만 한탄할 뿐 무엇을 서러워할까마는 내가 시운 그죠? 하늘의 시대의 운수 운명 탓을 하지 내가 뭘 서러워할 거마냐는 내가 대내에 있을 때 대내는 임금 궁궐이죠. 본가에 기별하여 송이를 들여오면 두 대비전에서 대비는 누구니? 대비는 선왕의 후비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빠의 왕의 엄마들이 되겠죠. 두 대비전에서 즐겨 진어 임금이 먹고 입는 거 하시던 고로 위하여 수라에 내가 쓰더니 어느 날 송이를 보니 마음이 저절로 아픈 듯하다. 칠판. 자, 첫 번째 여기 장면 보세요. 집에서 송이버섯을 보냈는데 이걸 보고 서글퍼하고 서러워하는데 하는 이유가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인데 과거에 임금과
대비, 그지? 시어머니지 굳이 따지면 대비들과 같이 옛날에 즐겁게 먹었는데 즐겁게 먹던 기억이 나서 추억이 생각이 나서 울고 있죠. 왜 추억이 생각할 때 왜 울까? 지금 이 왕후는 어디 와 있습니까? 홀로 거의 유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동으로 거의 유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쫓겨난 거죠. 됐지? 그래서 내가 임금님한테 못 줘서 안타깝다는 거죠. 말씀하시며 성님 따라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가 모두 흐느껴 울고 우러러 배웁지 못하였다더라. 동그라미 서술자가 전에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서술자가 전에 들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용이죠, 인용. 그죠? 다음. 됐죠? 창호와 사벽을 바라지 않고 넓은 동산과 집의 풀을 매게 아니하므로 사람 한 길만큼이나 자라 인적이 끊겼으니 귀신과 망령이 날고 저물면 예사 사람과 같이 다니니 궁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니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인현 왕후가 사는 집에 전경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삭막하죠. 그지? 초라하고 삭막한 배경 제시를 합니다. 거의 귀신과 망령이 날고 귀신 사는 것 같다 이거죠. 하루는 남대없는 큰 개 한 마리 괄호하고 불도 들어오니 거동이 추한지라 궁인들이 쫓아도 또 들어오니 후께서 이르기를 그 개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도 가지 않으니 기이한지라 내버려 두어 그 하는 모습을 보라 하심에 궁인들이 밥을 먹이며 두었더니 12월 뒤에 새끼를 3마리나 하니 매우 크고 모진지라 맹견이죠. 맹견. 이후는 날이 저물어 망령의 불과 도깨비의 자치가 있으며 4마리의 개가 함께 지저대므로 잡기가 급히 물러가 종적을 감추니 밑줄 그로 인하여 집안이 편안한지라. 개가 약간 정기성? 약간 그런 저기가 되죠. 그렇죠. 개가 보훈의 행위를 하는 거지. 대개 무지한 짐승도 도움이 있거늘 밑줄 하물며 신민이라 밑줄 별표. 여기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되죠. 하물며 신민이랴. 그지? 개도 짐승도 도와주는데 그지? 신민이랴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뒤에 보세요. 일단 후를 배출하신 뒤로 조정에서는 기뻐하는 소인이 많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는 왕후를 내쫓아내고 좋아하는 신하들이 있지. 도리어 금수만도 못하리로다 밑줄 뭡니까?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 되죠. 못하리로다 밑줄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소설이지만 약간 사관에 저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개와 소인들을 대조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개와 은혜를 갚는 개와 왕후의 폐출을 기뻐하는 소인을 대조하고 있고 금수만도 못한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후가 천성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얘들아 이게 수능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소설 옛글 읽는 연습으로도 좋으니까 자 봅시다. 후가 천성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요동하시는 바가 없으나 그러니까 단정하지 그렇지 흔들리지 않는 인품 매양 늘 급한 풍우에 뇌성을 두려워하사 무슨 말이니 두둥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바라하고 내숭? 아니겠죠. 청사에 계시다가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시나 날마다 적저감을 이기지 못하시어 오라버니 민정자의 딸이
8살이라 조까지 데려다가 두시고 소학과 연례전을 가르치시고 길쌈을 가르치시고 소일하시고 신세가 구차하고 황나가시되 황나가다 거칠고 쓸쓸하되 황나가다 딱 느낌상 락이라는 단어를 보고 쇠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일찍이 과로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이 천연 자약하시니 과로 닫고 뭡니까?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안 쓰셔도 되고 밑에 나와 있는데 다음 좌우가 더욱 마음속으로 탐복해 마지 않았다더라. 역시 들은 바죠. 부원군의 3년상을 마치심에 후께서 더욱 애처롭게 서러워하시어 옥체가 자주 편찮으시더라. 이는 뭔가 아프네. 본가에서 색깔이 있는 옷을 들여오되 받지 아니하시고 이르기를 자 예쁜 옷 보내왔는데 안 입어. 죄인이 어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리요. 무명으로 의복금침을 만들도록 하라. 스스로 죄인이라 칭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거죠. 하시어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들여오니 자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 바로 뭡니까? 죄인으로서 자숙하고 근신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죄인으로서 자숙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소재가 밑줄 치고 나올 수 있죠. 죄인으로서 자숙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고전서를 잘 안 읽히는 친구들은 하나씩 풀어져 있는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이제부터 상관께서 민우를 배출하시고 희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여 공위에 오르게 되어 궁중의 조화를 받게 하니 자 희빈장씨가 올라갔지.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궁중이 이렇듯이 됨을 서러워하고 장씨의 참혹한 처사를 분하게 생각하되 괄호 닫고 자 신하들의 궁중 안의 사람들의 분위기죠. 조정 안에 어진 사람이 없으니 밑줄 누가 감히 말을 하리요. 역시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되지. 서술자의 개입 꽤 많이 나오는데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애들이 헤드뱅잉을 하네. 전체 세력 눈 떠봐. 3명이 헤드뱅잉. 뭐 말을 하는데 헤드뱅잉을 해. 내 말에 언제 그렇게 재미없지 졸리고 나도 알아. 근데 연습 좀 해야 돼. 자, 머리 어디서 잘랐냐? 집 앞에 미용실? 위치 알려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위치 알려줘. 절대 안 가게. 내일 가야 돼. 내일 머리 해. 나 전철역 사무실 방배역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미정원이 보길래 가서 깎았는데 나 원래 미정원 머리 깎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주머니가 말을 막 시키시는데 미정원도 아주머니이셔. 아주머니 그치? 근데 딱 봐도 초6 초1 저기라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학원 애들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과목이 뭐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 학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과목 뭐냐고 물어보면 1번 80% 수학. 수학처럼 생겼어. 80% 수학,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영어. 그거 아무도 한두 명 나올까? 국어스럽게 안 생겼나 봐. 그러더니 막 그거 막 얘기하긴 하시는데 머리를 잘 깎으시더라고.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 아들이 아빠도 머리 깎으면 돈 다 받아. 10년 전에 나쁜 새끼. 얘 8살인가 9살, 7살인가? 나쁜 새끼. 아빠도 돈 다 받아. 때릴 수도 없고. 자, 계속 봅시다. 극히 분한 마음을 품고 조화를 마치니
희빈의 아비를 옥산 부흥군으로 봉하고 희빈의 오라비 장희재로 훈련 대장을 제수하시니, 즉 오빠랑 아빠랑 권력을 나눠 가지는 거지. 백성들이 한심히 여기고 기강이 흩어져 팔도의 인심이 산란하여 별 소문이 다누니, 자, 괄호 대개부터 괄호 대개 예로부터 성제명왕이라도, 그러니까 뛰어난 임금이라도 한 번은 참소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가 쉬운 법이거니와, 참소 뜻 뭐죠? 굉장히 많이 나오지. 참소는 모함입니다. 성윤아, 참소가 뭐라고? 모함. 참소는 모함. 숙종대왕과 같이 문무를 겸하신 어진임금도 장씨에게 있도록 치목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하시면 실로 의외라 바라갖고. 자, 뭡니까? 숙종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 탄식이 되죠. 그렇죠. 뛰어난 임금도 저거 하는데 숙종같이 뛰어난 애가 속아 넘어갔다, 이거 되는 거지. 이듬해 경호년에 장씨의 생자. 자, 2년 후가 쫓겨난 애 결정적인 정의가 뭐야? 그렇지. 아들 못 낳아서 그런 거고 대를 못 잇는 거지. 그죠? 왕세자를 책봉하시니 장씨 양양자등 뭐겠니? 방약무인하니. 방약무인이 뭡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방약무인은 아나무인입니다. 우쭐거리면서 아나무인하니 이러므로 바람을 일삼아 비빈을 절제하며 궁녀를 엄하게 다스려 포악한 말과 교만한 행실은 괄호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괄호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역시 서술자가 비판하는 거죠. 궁중의 기강이 없어지고 원망의 하늘을 지르는 듯하였다. 장희재는 탐란하고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음험하여 팔도에 장난하되 감히 말할 리가 아무도 없더라.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 우리 지금 읽었던 부분 잘 보세요. 여기가 무슨 파트가, 요 파트가 뭐냐면 희빈장 씨가 뭐를 하게 된 거고, 희빈장 씨가 국모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아들까지 저거 하면서 얘가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부분이 됩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주인공이 뭐한 부분? 주인공이 환란을 겪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전쟁운에서 피난 간다거나 도망간다거나 그런 거 잘 나온다 그랬죠.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한테 모함을 받거나 음모를 받는 부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환란을 겪게 하는 부분이 잘 나오면 반드시 그 환란을 주는 적대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 환란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누가 나오겠죠? 조력자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얘를 구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는 희빈장 씨제. 얘들아, 고전소설 뻔하다, 비슷하다, 됐니? 저쪽 학원에 고전소설 100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있지만 저쪽 학원에 한 2주 전에 마지막 3번 75번부터 100번까지 가져간 애가 있어. 야, 이제 고전소설 거의 안 틀리지 않아?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로 가져간대. 첫 번째,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요. 두 번째, 좀 더 편하게 풀고 싶어서. 요즘 틀리니 그랬더니 안 틀린대. 근데 얘기했었잖아, 내가 니들 보고. 12월 1월 달부터 얘기했었지. 고전소설 한 회에 하나씩 풀면 100일 지나면 안 틀린다고. 애들 아직 안 늦었어. 6편 끝나고 해도 돼. 고전소설 자기가 약한 애들은 한 회에 하나만 해도 돼. 그러면 수능 보기 전에 끝나 있을 거야. 이래도 안 한다? 그럼 언제 찾아오냐면 여름방학 때 찾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일 때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100일이 아니라 9편 끝나고 찾아와.
선생님이 고전 소설이 안 읽혀요. 2달 남았는데 미리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봅시다. 요번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까지가 횡포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는 얘들이 이제 환란을 겪는 부분이 얘들이 이제 인과응보로 인해서 얘들이 저거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 계속 인사하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다 3, 4년이 지나가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김인장 씨의 복귀입니다. 제가 여기를 조금 요 장면을 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종의 마지막이랑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왕관 하는 남자 본 사람 본 사람 여기 없네.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얘기를 다 아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에 다 지난번에 보려고 그랬는데 본 애들이 다 운다고 그래갖고 차마 못 보러 가겠다. 아들이랑 보러 가려 했더니 아들이 나랑은 안 보겠대. 와이프는 원래 안 보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보려다가 Many car, yeah, 그죠? 한 명도 힘들어요. 갑시다.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고. 아들이랑 아들 친구랑 지금 문법 수업해주고 있어요. 어저께는 뭐 해줬지? 높임 표현했는데 높임법을 이론은 잘하는데 문제 풀면 틀리더라고. 아빠 이거 왜 자꾸 틀려? 그래갖고 니네가 나한테 높임을 안 하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그건 그래. 이렇듯 3, 4년이 지나가네. 천운이 하늘의 운이 순환하여 즐거운 일이 지나며 슬픈 일이 닥쳐오고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옵니다. 고진감래 들어봤죠? 그렇죠? 쓰지는 마세요. 있다는 것 정도. 고진감래. 자, 괄호 구름이 점점 거침에 태양이 다시 밝아오니 괄호 쳐두고 이게 뭡니까?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쓰세요. 쓰면서 보세요. 성총이 깨달으시어. 성총 누구 같아? 그렇지. 왕 같죠? 왕이죠. 임금이 깨달으시어 민후에. 민후가 누굴까? 인현왕후 민씨죠. 억울하심을 알고 장희빈의 요사스럽고 악도감을 깨치사 밑줄 의심이 가득하시니 대하시는 기색이 전과 다르시고.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 소인들이 소인 세모 후에 삼촌 숙지를 다 처벌하시라고 날마다 아뢰기를. 후는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의 삼촌과 숙지를 다 처벌하고 날마다 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렀으나 상강께서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러므로 밑줄 민실 일가족이 보존함이 되니라. 자, 왕후의 가족들이 보존하게 남아 있었어. 그러다가 장식 누굽니까? 장희민이죠. 그이 임금의 뜻을 짐작하고 크게 두려워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느끼고 겁먹는 거죠. 오라비 희재와 더불어 꾀하여 갑술련에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일으킨 옥사를 다시 일으켜. 무슨 말이니? 다시 없애는 거죠. 서인들을 다시 없애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수리를 죽이고 밑줄 폐비에게 사약하려 하니 변이 크게 나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폐비에게. 폐비가 누구니? 얘는 왕후예요. 폐환 왕비예요. 폐한 왕비. 그래서 인현 왕후입니다. 폐한 왕비예요. 폐비에게 사약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먹이려고 하다가 변이 크게 나니 라는 말이 뭐냐면 변이 크게 난다는 말은 궁중에서 사단이 일어난 거죠. 궁중에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반발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편하게 바꿔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고전은 하나씩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다음 상관께서 진진 그 하는 양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궁중 기색을 살펴 분위기를 살펴서 망연히 간사한 사람의 흉모를 깨달으사 간사한 사람은 희민이고 흉모는 흉악한 음모가 되겠죠. 흉악한 음모 장희빈이랑 장희재가 꾸민 거겠지. 즉일 그날 당장 그날 옥사를 뒤집으시고 뒤만 맞추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자른 거죠. 옛 신하들을 불러 쓰실세. 옛 신하들은 누구겠니? 서인들이겠지. 이거 아니 이거? 갑술한국? 노론과 소론을 다시 등용한 인현왕후. 거기까지 알고 그냥 인현왕후랑 장희빈 나쁜 년, 인현왕후 착한 분.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 다음 갑술년 3월에 대전 별감이 자 높은 영감이겠지. 세 번이나 안동 본가 궁을 둘러보고 들어가더니 자 안동 본가 궁은 괄호 네모 쳐두고 인현왕후가 머무는 사가죠. 그죠? 인현왕후가 머무는 사가입니다. 안동이에요. 안동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어디 안동 본가 궁이 되고 4월 9일에 비만기를 나르시어 공식 문서 폐하신 중궁 인현왕후의 무죄함을 밝히시고 여기 밑줄 폐하신 중궁의 무죄함을 밝히시고 자 주요 사건이니까 밑줄 쳐야지 별궁으로 모시라 하시며 데리고 와라 다시 명예회복하는 거죠. 어차를 내리사 그냥 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의 글 편지의 어차를 내리사 상궁 별관과 중사를 보내시니 자 편지 보냈어. 그래서 왕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밑줄 후께서 사양하사 이르기를 자 잘 봐. 임금이 왕후를 부릅니다. 다시 복귀해라. 다시 와라. 궁으로 다시 부릅니다. 궁으로 다시 불러요. 궁으로 다시 부르는데 그랬더니 잘 보세요. 여기서 다시 부르는 노력들이 시도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요. 반복됩니다. 왕후가 왜 여러 번 나오냐면 왕후가 계속 사양합니다. 계속 나는 죄인이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계속 사양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단히 삐졌죠. 왕 삐진 건 엄청 삐진 거. 자 보세요. 죄인이 어찌 외인을 접하며 감히 임금의 편지를 받으리요. 받지도 않겠다 이겁니다. 하고 문을 열지 않으심에 연 3일을 별감이 문 밖에서 밤새고 별감 불쌍하죠. 문을 열기를 청하되 제발 문 열어주세요. 마침내 요동치 않으시니 이대로 동명한테 돌아갔어. 임금한테 상관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또한 답답하시어 예조 당상으로 이제 다른 놈 또 보내지 문 열기를 청하게 하나 끝내 허락지 않으시니 계속 거절합니다. 예조와 승지, 국채 그렇지 않음을 아래나 듣지 아니하심으로 국채는 이제 나라의 체면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거부합니다. 상관께서 민부, 민씨 집안이지 그렇지 인현왕후의 집안에 엄직, 엄한 교지, 명령을 내리시어
이런 임금을 원망하는 일이라 빨리 문을 열게 하라. 문 안 열으면 나 원망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지? 그 집안에 얘기하죠, 그렇죠? 하시니 민부에서 황송하여 서간 편지를 올려 무수히 가나되, 무슨 말이니? 친정 식구들이 누구에게? 인현 왕후에게 뭐를 보내서? 편지 보내서 빨리 가. 안 가면 안 돼. 우리 혼나. 편지 계속 보냅니다. 그랬더니 끝내 열지 않으심으로 뭡니까? 거기다 진짜 옆에다 쓰세요. 개삐짐. 완전 삐져죠. 그렇죠? 편지 보내고 집안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며칠 후에 이품벼슬하는 신하를 보내시어 문연기를 전해. 더 높은 그 이품이면 얘들아 정일품당 정이품이야. 넘버 3 왕 정일품 정이품. 오케이. 신하라는 넘버 2 보냅니다. 그랬더니 중신이 말씀을 아뢰되 사체 그리 못하신 줄을 누누이 밝히고 문을 열기를 청하니 후께서 궁녀를 시켜 전하여 이르기를, 자, 죄인이 천은 하늘의 은혜를 입어 인명이 살았는데 이 집이 죄인의 뼈를 감출 것이라 어찌 군명을 받자오며 번하이 사람을 인접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죄인의 뼈를 감출 것이라,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어찌 나라의 명을 받자오며 번화히 사람을 인접하려. 나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이때야. 그러지 마 이거지. 그랬더니 사명이 여러 번 내리니 임금의 명령이 계속 내리니 더 불안하여이다. 더 불안하니까 이제 그만 가. 숙종이 계속 보냅니다. 사신한테. 그랬더니 사관이 절하여 명을 받잡고 재상 간청하여 2번, 3번 간청하여 민부의 민씨 집안에 2번 엄한 명령을 내리시니 후에 큰 오라버님 되시는 판서 민공이 황송하여 간절히 권하여. 그랬더니 자, 큰오빠가 가서 동생 보고 야 문 열어. 안 열으면 옛날처럼 때린다. 그랬더니 이해왕후가 겨우 바깥문만 열라 하시오. 바깥문이 뭐야? 맨 밖에 문이야. 대문. 그랬더니 4월 21일에 비로소 대문을 여니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이 키와 같은지라. 와, 대문을 열었더니 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키와 같대. 그만큼 밖으로. 그러면 인현왕후는 안에서 밖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니네 안동 고택이나 옛날 집 큰 데 가보면 이렇게 담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대문이 있지. 대문이 있고 그 다음 담이 또 있고 담이 또 있고 맨 안쪽에 있는 집이 뭐야? 이게 안채 혹은 내강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누가 있네? 안에 집주인 첫 번째 부인이 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안사람 혹은 안주인이라고 그러지. 엄마를 옛날에는 양반 집안에, 니네 엄마가 옛날에 양반 집안 쓰면 안주인 혹은 안방 많이 들어봤지. 그렇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나? 니네 짜장면 밥그릇 알지? 곱빼기 밥그릇 큰 거. 아버지가 밥을 아침을 이만큼 드셔. 이게 니네 보통 먹는 요만 밥그릇 있잖아. 조그만 거 있지. 요걸로 내가 한번 퍼봤거든. 우리 집에 참고로 내가 21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런 밥그릇이 없었어. 이거랑 이 밥그릇이랑 뭐가 있었냐면 요만한 밥그릇이 있었는데 이게 엄마가 드시는 거. 엄마는 여기서 요만큼 드시고 그 다음 요런 밥그릇은 없다가 어느 날 갔더니 선물 받아서 생겼는데 친구 집 가면 다 이런 밥그릇, 예쁜 밥그릇을 먹더라고. 그래갖고 챙겨갖고 내가 아버지 밥을 푼
푸기 전에 한 번은 같이 아침을 먹을 일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아침 차려준다고 요 밥그릇에는 내가 한번 담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계량을 해봤어. 해봤더니 요게 4그릇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아침이야. 딱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지. 이건 머슴 밥이다. 이건 머슴 밥. 머슴이 아니고서 이렇게 드실 수가 없네. 참고로 우리 아버지가 헌병 출신이에요. 헌병에다가 베트남전 아무튼 갔다 오셨고 월남 참전 아직 돈 계속 받아요. 월남 참전 용사 해갖고 얘기 들었는데 월남 어떻게 갔냐고 그랬더니 헌병이니까 뭐해요? 군인 경찰이잖아요. 하는데 군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고 있는데 교도관 소장 아들이 술 처먹고 와서 괴롭혔나 봐요. 많이 괴롭힌대. 옛날이니까 60년.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지? 그냥 침대 베드 같은 데 눕혀놓고 몽둥이로 정강이 뼈 있죠. 여기를 빡 치대래. 술 먹고 와서 엎드 누워 그러면 치더래. 열 받아서 딱 먹고 아파하고 너무 아프더래. 일어나고 먹가팔 씹고 있는데 그걸로 차고 그냥 때렸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교도소장은 난리가 났죠. 왜? 자기 아들 팼는데. 근데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소대장, 소위 말하는 대위 3개가 아버지를 되게 잘 봤대요. 그러더니 그 소위의 와이프가 박정희 청와대랑 약간 친척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 백이 교도소장보다 백이 훨씬 더 높죠. 옛날이니까. 전화해갖고 봐주라고 그래갖고 교도소장은 못 봐준다 그러고 있는데 이 소대장이 안 되겠다 백 써갖고 아버지 보고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도망가자. 어디를? 베트남 가자. 그래갖고 베트남 전쟁을 지원을 한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 지원하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 갔더니 훈련소 대장님이 고향 분이더래요. 고향 어른. 그러더니 아버지 보더니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베트남 간다고 그랬더니 한 달 여기 고생하고 훈련 받지 말고 집에 가 있다가 한 달 정도 쉬다가 한 달 후에 부산항 매푸두 어디로 와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닭서리하고 수박서리하고 이렇게 그러다 봅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졸릴 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마당인데 바깥문만 열었더니 여기에 여기 보세요. 이 정원을 가꾸지를 않아갖고 막 이렇게 됩니다. 니들 상추 알죠? 상추 이렇게 집에서 심는 거 해봤니? 주말 농장이나 해봤죠? 상추 안 따면 어디까지 자라는 줄 알아요? 못 봤죠?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요. 상추 안 따면 제 키 넘어갑니다. 봤냐고요? 네. 주말 농장 하다가 처음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고 다 했습니다. 너무 바빠갖고 와이프랑 가 있는데 와이프도 바빠갖고 6주 동안 못 가다가 가는데 주말 농장 가보면요 밭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가 있어서 뭐 가로 2m, 세로 한 5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자라는 데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심은 데도 있고 막 관리 안 해갖고 무성한 데 있습니다. 가는데 저기 밭에 막 엄청나게 무성하게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관리도 안 하고 가서 봤더니 우리 밭이래. 봤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상추가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고 줄기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줄기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돼서 약간 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왕명으로 일꾼을 싣고 풀을 베며 들어가니 풀기가 섬돌이에 가득하고 먼지와 찬물을 분별치 못하니 밑줄 상황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그죠? 왕후의 생활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외당을 깨끗이 치우고 사관과 군사들이 들어왔으니 쓸쓸하던 집이 번화한지라 이제 싹 정리했겠지. 공인들이 문틈으로 보고 밑줄 이리이리하며 눈물을 흘리며 즐겨하되 변태야? 울면서 즐긴다. 밑줄 후는 괄호 칩시다. 후는
조금도 깊은 기색이 없어 오히려 불안히 여기시더라. 과로. 왜 과로 쳤겠어요? 후에 뭐 심리가 되죠. 정서. 바깥문이 열림에 민씨 일가에서 가마가 수없이 들어가고 이제 방문하죠. 바깥문이 열렸음을 아뢰니 상궁 넷을 보내사 어차를 내리오시니 상궁이 왔음을 아는데 중문을 열지 아니하시니 와 진짜 끝까지 계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문을 또 여기 들어가야 되나 여기 또 안 열어요. 단단히 삐지신 거죠. 다음. 밤나절을 밖에 있는지라 그 사이 별감이 길에 있었으니 연하여 어찰 보심을 청하는지라 제발 임금님 편지 좀 보세요. 후에 오라버니 내인이 연하여 국채 불경하심을 누누이 강권하시고 체면을 불안히 여기시어 문을 열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불경이다. 그러니까 빨리 열어라. 상궁이 섬돌날에서 머리를 조아려 죄를 청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려로 배우매 용모 복색이 초췌하고 무색한지라. 그치? 뭐 보세요. 용모 복색이 초췌하고 무색한 거는 인현왕후의 모습입니다. 궁녀의 모습 아니에요. 인현왕후가 상궁이 들어가서 보니까 인현왕후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예쁜 옷 안 입는다고 그랬죠. 그치? 무색 옷 입고 이렇게 초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남을 깨닫지 못하여 애통하게 우나. 그죠? 후께서 두 눈을 내리뜨시고 못 보시는 채 하시고 야 왕후 독하죠. 앞에서 상궁이 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척. 안 보여. 응 안 보여. 앞에서 응 안 보여. 다음. 어차를 드리니 북총을 향하여 400 절을 내버라고 얼마 후에 펴보시니 만지에 가득한 종이에 가득한 사연이 밑줄 다 정과를 뉘우치고 시운을 슬퍼하시며 대내로 궁궐로 다시 돌아옴을 청하신지라가 됐습니다. 됐나요? 오늘 나눠준 지난주에 나눠준 프린트에 오늘 안 보셔도 돼. 요약이 있는데 얘는 요약하기보다 지금 일부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칠판 봅시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나는 말해봐. 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글이고 소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역사적 사실에 가깝기는 한데 시의성 때문에 혹시나 해서 보는 거고요. 운 좋으면 나고 너무 유명한 얘기라. 근데 지금 모르는 애들도 은근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받을만 해서 봤습니다. 6편에 내일 모레 시험 보는 날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뭐 고전소설 읽는 연습. 됐죠? 자, 그러면 갈래복합 9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끊어주세요. 힘들다. 9강 봅시다. 오늘 나눠준 자료 16페이지를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갈래복합 9강입니다. 참여로. 고등학생, 제대로 된 고등학생이라면 이 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처음 봐요. 손들지 마라. 창피하다. 이거 목이 너무 아픈데? 소리는 잘 들리니? 너무 문제지? 갈라지지? 에? 왜 그랬어? 왜? 얘들 책만 웃고 있어. 왜 쳐오는 거야? 마이크 하나 바꿨는데 웃는 이유가 뭐냐?
얘도 웃고 있네. 야, 웃기지 않으려고 할 때 웃지 마, 진짜. 당혹스러워. 윤동주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소리가 왜 이래? 아이씨. 에이. AS 보내야겠다. 윤동주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찰. 네가 니들이랑 반드시 제일 먼저 했을 때 윤동주를 했는데 윤동주 씨의 가장 기본의 얘라고 그랬어요. 네. 그지? 얘인데 최대한 키워보자. 얘인데 여기서 세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데 받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제가 얘기한 대로 성찰적.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의지적. 서시에 보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게 나오죠. 세 번째 뭐? 희생적입니다. 이 희생적은 자기 희생인데 순교자의 의미가 나오죠. 순교자가 뭡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게 되죠. 윤동주는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가되 이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에서는 역대 수능에서는 대부분 얘가 나왔어요. 참회력도 얘죠. 참회라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성찰이 들어갑니다. 수능에 윤동주가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냐면 윤동주가 수능에 벌써 4번 나왔죠. 97년, 98년, 2011년, 그리고 2018년. 2018년에 자화상이랑 바람이 불어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 나왔고 작년에 EBS에도 병원이 있었습니다. 평가원에도 3년 전인가 나왔었죠. 얘들아, 윤동주는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한 번 더 배워봅시다. 복습하면서. 펜 다 꺼내놨죠. 파란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잘 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구리 거울에 뭐가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다고? 내 얼굴이 남아있대. 여기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러면 구리 거울은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어요?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배웠죠. 그치?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배웠는데 문제는 왜 이러니? 에이. 문제는 이 구리 거울에 그냥 구리 거울이 아니라 뭐가 있대? 파란 녹이 있대. 파란 녹. 이네 녹 쓰는 거는 녹 끼는 거는 보통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녹은 부정이지, 그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그러면 구리 거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식했다는 거지, 그렇지?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식된 구리 거울이에요. 거기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내 얼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라고 얘기해. 자기 얼굴 가지고, 자, 왕조의 유물이래. 왕조의 유물이라는 거는, 유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왕조가 망하고 난 그게 되지. 그치? 그러면 국가가 망한 거야. 나라가 망한 거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내 얼굴을 얘들아
윤동주의 자화성이라는 시 알 거야. 우물가 가서 들어가 보는 거 알지? 삼모퉁이 농가 외딴 우물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가 보기 싫지. 그러고 가지. 가다가 어떻게 돼? 사나이가 불쌍해. 가서 또 봐. 봤더니 대머리. 그래갖고 또 어떻게 또 싫어하고 또 가. 봤더니 그리워져. 봤더니 또 대머리. 그렇게 되는 거지. 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갈등이야. 그 갈등의 상에서 자기 비춰진 모습을 볼 때 거기에 개인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를 해. 왕조의 유물이래. 그냥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왕조의 유물이 되니까 개인이 아니라 뭐가 되니? 뭐 사회적으로, 즉 나라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개인이 자아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한 왕조의 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가, 나라가 망한 거의 백성이라 이거지. 망한 나라의 백성.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왕조의 유물에게 일하지도 뭐 욕될까라고 얘기해요. 욕되다라고 얘기해요. 욕되다가 뭡니까? 자셔죠, 자셔. 그죠? 부끄럽다 이거죠. 그지?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 이게 되죠. 오케이? 다음. 오늘 아침에 선생님 일하는 회사에서 아침에 딱 5분 만에 3,800을 벌었어요. 제가 해서 주세요. 들어 끝까지. 그래갖고 더 이상 오늘은 매매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안 했어요. 네이버가 갑자기 상한가 가까이 올라. 지금이다. 샀어요. 딱 사갖고 오케이 올라가고 있어요. 참 먹었어. 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뭐 일이 생겨갖고 나갔다 온 사이에 한 7분 나갔다 왔는데 촤 팔아야 돼. 오늘 토탈에서 120만 원인가. 허무하죠. 어차피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면 내가 하루에 5분 만에 3,800을 벌면요. 그죠? 이 건물을 샀겠죠, 그렇지? 그럼 그다음 사회적 자해,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 파란 녹은 이 오래된 왕조의 유물로 해당되는 오래된 패망한 국가 왕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녹이 끼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그치 조선이 멸망하고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망국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이래내서 얘기합니다. 망국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이래내서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반성합니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야, 내가 24년 1개월을 내가 뭐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이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반성하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뭐 시대적으로 보면 쓰지 마세요. 어느 즐거운 날은 시대적으로 보면 당연히 원절이니 얘들아 방법이겠지 그치? 이건 뭐 쓸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미래의 밝은 날에 그치? 미래의 어떤 밝은 날에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자, 미래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화자가 현재 있고요. 그 어느 즐거운 날인 미래가 있습니다. 참회록을 두 번 쓰죠. 첫 번째, 현재에서 지나온 24년 1개월의 삶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반성, 참회. 그러다가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미래, 좋은 날에 또 쓴답니다.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왜? 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치?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거 왜 부끄러운 고백을 왜 했지? 라고 여기서 또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치?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옛날에 썼던 지금 내가 참회록 쓰는 내가 부끄럽다 이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 밤은 내부를 쳐보면 밤이면 밤마다니까 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밤이면 밤마다요. 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데 자아성찰의 시간이자 일제강점기죠. 시대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밤마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는 자아성찰의 치열성이죠. 뭐 이 정도는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아성찰의 치열성. 밤마다 거울을 닦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자아성찰의 치열성.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운석 세모 운석은 얘들아 사람별 죽음별 운석은 사람별 죽음별 운석은 죽음별이잖아. 별똥별 별이 똥싼별 자 운석은 죽은 행서 죽음별이잖아. 죽음별이 떨어져 나와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운석이니까 암울한 현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울한 현실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홀로 걸어간대. 이게 얘가 되죠. 홀로 걸어가는. 나 홀로 이 암담한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됩니다.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잘 보세요.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당연히 누구겠니? 화자 자신이겠지. 화자가 되는데 화자 자신인데 화자 자신을 마치 뭐 있는 것처럼 3인칭으로 뭐 했습니까? 자신을 객관화했죠.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냐 슬픈 사람의 그치 다른 사람이냐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드러냅니까? 비장함을 드러내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래서 홀로 어떻게 자아성찰하면서 홀로 뭐 하면서 얘들아? 자아성찰은 홀로 뭐? 홀로 걸어가겠다. 땅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게 오케이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교재 프린트 15쪽을 보세요. 형광펜 끄시고 15쪽을 봅시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 15쪽. 하자. 나는 구리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참회의 글을 쓰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정서 밑에도 부끄러움, 네모, 밑줄, 성찰 좀 밑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시어에서 거울, 자아 성찰의 매개체, 밑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리거울을 쇠락한 왕조의 유물이자 자신의 내면과 역사를 비추어보는 치열한 자아 성찰의 매개체 정도로 나왔죠. 그 다음 밑으로 한 칸, 두 칸 내려와서 대립적 의미의 밤과 즐거운 날이 대립적 의미 되는 거, 서로 즐거운 날에 동그라미 치고 밤에 세모 친 다음에 화살표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되 다음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에 화자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했다는 말에 밑줄 쳐두시고, 객관화라는 말 밑에다가 여기다 써두세요. 객관화라는 말 밑에 다른 말로 뭐가 나오니? 평가하는 자 객관화랑 똑같은 말이 뭐가 나왔어요? 타자화가 나옵니다. 타자화. 이거 써둡니다. 타자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타자화. 거기서도 나왔죠. 자화상에서도. 가사 바탕에 누가 있다고? 한 사나이가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됐니? 이것도 타자화. 오케이. 그 다음 주제는 당연히 밑줄 쳐두셔야 되고요. 개관 봅시다. 개관 밑줄 잘 쳐야 됩니다. 이 시는 구리거울이라는 객관적 상관부를 매개로 식민지, 바로 치웁시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욕된 삶을 참여하는 작품 바라닫고, 과거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1차적 반성에서 나아가 조국 강부의 미래에 비추어 행동 없는 밑줄 현재의 고백마저, 행동 없는 현재의 고백마저 다시 부끄러워하는 고도의 이중적 성찰 구조. 거기 밑줄 행동 없는 현재의 고백마저. 즉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기서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를 했는데 참회하고 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참회록만 쓴 거에 대해서 미래에서 또 부끄럽게 한다? 이 참회한다? 이 얘기가 되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결국 파멸을 향해 고독하게 걸어가는 밑줄 속죄양으로서 비장하고 숭고한 자아상으로 승화되며 윤동주 시인 특유의 밑줄 부끄러움의 미학과 실천적 역사의식을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 자, 국악 녹을 닦으며 봅시다. 공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할 때, 고문할 때 쓰는 그 기록지 같은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고 녹을 닦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작시거든. 70몇 편인가? 그 중에 몇 번이니? 14번. 공초 14 녹을 닦으며. 요거는 좀 미리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 19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19페이지. 얘는 먼저 좀 보고 하는 게 나아. 오늘 나눠준 프린트 19페이지를 봅시다. 이 시는 총 65표현에 이루어진 공초 연작 중 하나로 뒷줄 후회, 회한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성찰까지 밑줄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풀어봐서 알 거야. 이 작품의 부제로 제시된 공초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시대 형사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신문을 받은 전봉준의 공초를 의미한다.
그냥 참고로 말하려는데 작가에게 시는 진솔한 삶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화자는 밑줄 치열한 삶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간 정봉준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통렬하게 성찰하고 있다. 이거는 이 공초라는 시 전체에 대한 해설이야. 그 다음 요 시에 대한 얘기는 그 밑에 개관은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EBS 교재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옆에 냅두고 그대로 페이지 그대로 냅두시고 공초 새로 이사 왔어. 형편없게 더럽게 쓸어있는 녹순거지.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대문의 녹 세모 쳐야겠지. 흑갈빛 대문의 녹. 그럼 이 녹 닦는 게 대문의 녹이 제목이 녹을 닦으면 돼. 녹이 나왔어. 그러면 녹이 의미하는 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밑에 나옵니다.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네모.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죠. 부끄럽고 죄스러워 네모. 손이 아른지 몰랐다. 그러면 이 대문의 녹은 뭐가 됩니까?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되겠죠. 화자의 어떤 녹을 화자의 지나온 삶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저는 개인적인 선생 공두로서는 부끄럽지 않은데 인간관계에서 부끄러운 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애플 한국 본사예요. 거기 6개월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국문과가 외국인 회사에 그것도 컴퓨터 회사에 굉장히 거기 근무하는 분의 85%가 외국인이에요. 굉장히 과묵한 청년이었어요. 영어로 다 얘기하거든요. 예, I got it, yeah, okay. 뭐 이렇게 농담 따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때는 참고로 듣기 평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귀는 조금 뚫렸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토익 시험 태어나서 딱 한 번 봤는데 그 나중에 좀 아무튼 뚫렸는데 굉장히 과묵한 청년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초대 가수로 그때 당시로서는 초대 가수 포항공대 총장님 오셔서 오프닝 그 연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애플 본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끝나고 저녁에 술 먹고 하다가 같이 일하는 그 팀의 두 번째 형이 취해갖고 이 형을 제주 신라호텔에서 빈방에 고객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 빈방에 넣어서 재웠어요. 아무튼 하는데 나도 올라온 거예요. 왜? 신라호텔 정문 바로 옆에 화단에다가 아니 그게 개인적으로 제일 부끄러워요. 혹시 당황과 황당의 차이점 아는 사람? 몰라요. 그 포장마차에서 옛날 호르몬대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 보면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이 없거나 멀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아주 큰 트럭 알죠? 15톤짜리 트럭 긴 거 엄청 긴 거. 거기 이제 시야를 이제 남자애 밤에 한 11시 12시 때 이러는데 갑자기 시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으슥한 데 가서 그 차 뒤에 가서 부릉 그러고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출발을 해버려요. 당황일까 황당일까? 당황해. 아 황당해. 당황 황당한 뭐냐면 시를 하는데 부릉하고 출발하는데 맞은편에 웬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그러더니 어이 학생 네 이것도 유행인데 일로 와. 너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있지? 네 형이 술 사줄게. 술 사줄 수 있어. 어쨌든 마주 봤을 때가 황당해였어. 미안합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부끄러워 죄스러워 손이 아닌 줄 몰랐다. 그러니까 녹을 닦는 행위는 그럼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녹을 닦는 행위. 녹을 닦는 행위는 아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 있었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자아성찰이 치여서. 얘도 마찬가지지. 내 지나온 생애에는 지나온 삶 자체가 지나온 삶을 뭐 하는 거니? 성찰하는 거지. 뭐라고? 니네 19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때? 떳떳하게 잘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부끄러울 거야. 계속 부끄러울 텐데 너무 자주 하지는 마. 사람 다 똑같아. 비슷하니까. 나는 따옴표 했지. 쉼표. 따옴표가 아니라 쉼표 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대문의 녹을 닦으며 뭐니? 성찰을 하면서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깊고 어두운 생명의 저편. 저 밑에 있는 어떤 무의식, 그지? 나라는 인간의 어떤 본질, 나라는 인간의 어떤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내면, 그 모습이겠죠, 그지?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네모 별표.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회한이야. 회한이 뭐냐면 후회와 한스러운 감정을 회한이라고 그래. 니네 삶을 돌아봤었을 때 회한도 있을 수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선생님이 올 초부터 좀 바꾼 전략 중에 전략이라기보다 아들한테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하라고 그래갖고 내 말은 그나마 들으니까 하라고 그래갖고 좀 했는데 공부랑 관련된 건 그거 안 해. 안 하고 계속 칭찬해. 칭찬만 해. 문법 문제 5개 어제 풀었는데 2개 맞췄다. 그래갖고 이야 이 어려운 걸 2개나 맞췄어? 그러더니 풀더라고. 야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모르겠어. 그래. 잘 생각해봐. 할 수 있어. 야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괜찮아 해봐. 옆에서 잘 생각하면 돼. 또 틀리더라고.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볼까? 할 수 있다니까. 너 돼 이 새끼야. 나쁘지 않아. 너 하기만 하면 돼. 계속 칭찬해. 니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칭찬받아 마땅하게 잘 살아왔어. 그지? 근데 이것도 있지. 그지? 그지? 앞으로 니는 이제 할 거야. 이제. 내가 하고 관련된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얘기했었잖아. 홍대에서 새벽 2시에 친구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힙합 바지를 입었는데 힙합 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으니까 바지가 축 내려가고 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뒤에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이 하수구 있지 거기에 통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남자친구가 두드려주더라고. 그것까지는 이해돼. 그치 두드려줘야지. 그랬더니 여기 딱 보더니 남자친구가 자기야 그러고 키스를 하더라고. 둘이 뽀뽀를 하는데 내가 왜? 니네 아직 안 토해왔지? 술 먹고 하잖아? 오버레이트를 하면 그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혹시나 방 안에다 토해놓으면 어떻게 아파트 복도에는 냄새가 나요. 진짜입니다. 관련된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내 깊고 어두운 생명, 비늘처럼 통통이 돋쳐있는 내 회한의 슬픈 역사. 근데 그것은 회한이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자, 잘 봐. 회한이라고 그랬어. 회한의 슬픈 역사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회한의 슬픈 역사가 앞에 비늘처럼 촘촘히 돋아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슬픈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크로 쓰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이래. 말이 어렵다. 칠판 보세요. 바다 위에 쓰지 마. 바다 위에서 중요한 건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이지. 힘으로 내가 일어서는
빗방울이래. 이 말이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 자, 니네 요것만 밑에 그 핑크 빼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티 나니 티 안 나니? 티 안 나지? 아무런 그냥 미약한 존재예요. 다시 한 번 더. 바다 위에 빗방울이나 강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티도 안 나고 바닷물이 불지도 않고 굉장히 뭐 미약한데, 이 미약한 존재의 빗방울 같은 내 회한의 슬픈 역사를 뭐 혼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이거 의지적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얘들아, 니네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후회와 한스러움이 많아. 이 사람 뒤에 이제 43살 나오지, 그렇지? 회한의 슬픈 역사인데 이거를 바다 위에 빗방울이라고 표현하지만 슬픈 역사 어떻게? 혼신의 힘으로 일어선다라고 표현해. 이게 뭐? 녹을 닦는 거지. 그래서 봐. 미약한 빗방울 자체가 미약한 화자 자신이겠지. 그렇게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불면의 촉수, 잠 못 드는 거지. 그죠? 43년 동안 잠 못 들면서 촉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노을과 바람은 세모 쳐야겠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뽀얀 사랑. 얼마나 귀엽고 순수할까? 뽀얀 사랑. 젊은 날에, 야, 43살에 20대 때 어떤 풋풋했던 그 20대 때 풋풋했던 그 순수했던, 니네는 순수하지 않았던, 그지? 그 풋풋한 사랑, 풋풋한 감정. 니네 나중에 진짜 연애해봐. 진짜 연애해보면 두 가지 느낌이 들어. 얘한테 내 머리카락 빼고 다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 니네가 한 사람을, 남자든 여자 한 사람을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자, 어떤 사람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지?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옛날에 여자친구 사귈 때 못 믿겠지만 사귀었을 때 화장실에 갔다가 가서 카페 가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문 열었는데 앞에 있는 거야. 깜짝 놀라고 왜 그랬더니 빨리 보고 싶어서 왔대. 이런 사람이야. 아, 니네도 아니 예를 든 거야. 시합. 니네도 진짜 좋아하면 그렇게 돼. 이 뽀얀 사랑까지. 그러면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세모친 이유는 뭘까? 노을은 어떤 저물어가는, 해가 저물어가니까 인생의 어떤 환기, 어떤 저물어가는 이미지. 바람 앞에서, 바람은 보통 외부에서 불어올 때 바람은 보통 시련을 뜻할 때가 많잖아. 시 해석하는 법을 잘 봐. 그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쓸어 있음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20대의 뽀얀 사랑이나 내 살았던 삶이 칙칙하게 어떻게 돼? 녹이 되어 쓸어 있대. 그러니까 내 지나온 삶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지나온 삶이 뭐가 되어 있을 때? 녹이 쓸어 있다는 거야. 좀 약간 자조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그지?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잘 봐. 손가락이 부르트러도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형태인가? 뭡니까?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는 거는, 여기 잘 봐. 이 녹이 지나온 삶이 녹이 쓴다는 거는 자신의 지나온 삶의 허물을 의미하겠지. 이 허물을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녹을 어떻게 닦아내고 있으니까 치열한 성찰에다가 뭐가 됩니까? 허물을 벗어내려는 게 되겠죠. 자, 치열한 자기 성찰이자 허물을
시서 내려는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시가 다시랑 나시랑 엮여 있는 이유가 자아 성찰적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죠? 수능에서 평가하면서 시들은 주제가 비슷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면 중간에 소재가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울에랑 녹이랑, 그지? 닫고 녹슨 거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 18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18쪽을 보시면 하자 나는 새로운 이사한 집을 더럽게 온 집에 더럽게 녹슨 대문을 닦으면서 지나온 삶에 쌓인 영혼의 녹, 회한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이를 치열하게 닦아내며 깊은 자아 성찰을 한다. 정서 및 태도, 부끄럽고 죄스러움, 그 다음 고백적이고 뼈저린 반성의 태도. 이쪽 줘두시고요. 그래서 시어에서 녹 세 번 쳐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 죄책감, 부끄러움. 됐지? 그 다음 자신은 빗방울, 불면의 촉수, 뽀얀 사람, 미숙했던 과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표현에서는 세 번째만 밑줄 칩니다. 동일한 시어의 반복과 현재 진행 어미를 사용하여 참회의 간절함과 멈추지 않는 성찰의 의지를 역동적으로 부각한다.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신 보는 애들은 외워야겠지만 수능에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 회한의 삶에 대한 성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이 시는 새로 이사한 집에 형편없이 녹슨 대문을 닦는 일상적 행위 밑줄, 일상적 행위 밑줄 매개로 하여 화자 자신의 지나온 43년의 생애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성찰적 작품이다. 문지르고 닦아내는 표면적 행위는 곧 내면의 성찰로 이어져 밑줄 대문의 녹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지난날의 번뇌, 미숙했던 사람, 죄스러움 등 회한의 슬픈 역사, 동그라미로 치환된다.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온몸을 던져 녹을 문지르는 화자의 처절한 행위는 과로 훼손된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자아를 회복하자 하는 강렬하고 숭고한 속죄의 의식 걸어닫고 묵직한 감동으로 전달해준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다에 나와 있는 다 식강에 다에 나와 있는 얘는요 신부자성은 선부자나 넘깁니다. 페이지 293쪽 10강을 봅시다. 선생님 요즘 보면 알겠지만 문제 풀이 안 하고 있죠. 작품 설명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기 나오는 문제들 요번에 EBS를 봤는데 수능 문제가 그렇게 그냥 너무 무난해서 그래서 보기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9월 달에요. 들으세요. 9월 둘째 주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둘째 주, 첫째 주 EBS 첫째 주에 9편 풀이하고 9월 둘째 주부터 EBS 파이널 할 때 그때 작품 해설은 없습니다. 뭐만 들어가냐? 온리 변형 문제. 온리 변형 문제로 작품 설명하고 한 40작품에서 45작품 정도 실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파이널 총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 보면 될 겁니다. 수능 완성이 지금 니들 아직 안 나와서 하는데 수능 완성에서도 많으면 2작품, 적으면 1작품 정도 나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멸치 봅시다. 이거는 광교공과 이이공과 멸치 중공고사 때 들어갔었지. 어디냐? 광교 들어갔었어? 니네가 들어갔니? 기억 안 나? 이이고서 멸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광교고서 이 새끼들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뭐 학교를 바꿔. 다 사라져. 너 어디야? 너 유신고냐? 유신고서 제법 있네. 유신고 애들이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왜냐면
여름방학 때부터 원장님이 유신고 2학년 애들 수업을 먼저 하시는 건 어떨 그래갖고 걔들이 뭐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 요일이 맞아서요 뭐 그 얘기하는데 유신고 다시 유신고 손 들어봐 안 되겠네 가깝니 학교?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2호가 걸어서 몇 분? 여기서 못 걸어? 걸어서 10분? 뭐? 1시간? 차로 몇 분이야? 2호 2호 가깝다며 안 가까워? 광교고선 광교고 가깝다며 얼마? 걸어서 20분? 오늘 집에 한번 걸어가 볼까? 오늘 집에 걸어가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멸치 봅시다. 엔초비. 멸치는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멸치. 멸치. 별도 왕창 쳐주세요. 오늘 배우는 시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법으로는 저희 멸치 보겠습니다. 멸치. 그래, 현수는 나중에 해도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얘들은 물결이었다. 딱딱한 것들은 하자 지금 멸치 반찬 알지? 멸치 볶은 거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해갖고 멸치 볶음이야. 멸치 볶음 반찬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럼 얘들은 뭘 의미할까? 앞에 녀석은 딱딱한 것들은 죽음을 의미하고 얘들은 생명을 의미하지. 그래서 서로 대조입니다.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멸치는 살아있는 거잖아, 그지?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자유롭게 돌아가죠. 유유히 흘러다니는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물결이었고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멸치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력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잘 살았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얘들이 이제 어떻게 잡혔겠니? 그물에 잡혔겠지, 그렇지? 멸치 뭉태기로 잡힙니다. 그물이, 그물 세모,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뭐가 됩니까? 그물은 당연히 부정이면서 멸치의 생명력을 빼앗는 존재가 됩니다. 멸치의 생명력을 빼앗는 존재가 됩니다. 도구로 봅시다. 그래서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여기서 햇빛 긍정부정 부드러운 물결을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대. 다시 한 번 더.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이야. 여기서 햇빛은 긍정부정. 부정이지. 햇빛이 비추어서 햇빛의 꼿꼿한 직선이라고 표현하잖아. 비추어서
그랬더니 얘들이 길을 잃었대. 길을 잃었다. 얘들은 길이 잃었잖아. 길은 곧 뭐였니? 길은 곧 생명력인데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지. 얘들아, 멸치가 물 밖에 나와서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거지. 그러니까 햇빛은 뭐가 돼? 부정이 되는 거지. 햇빛 가지고 꼿꼿한 직선이라고도 표현하죠. 직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바람과 햇볕이 말라붙어. 그럼 뭐도 나왔어? 바람도 나왔네. 바람. 멸치를 말리는 거겠죠.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멸치가 이제 건조되겠지.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바다의 무늬, 물결, 바다의 무늬, 길, 바다의 무늬. 다 멸치가 살아있을 때 멸치의 생명력이지. 얘들이 뭐만 남아서 이제 죽고 나서 뭐만 남아? 뼈다귀만 남지. 뼈다귀는 살아있는 죽은 거, 죽은 멸치가 되겠죠. 죽은 멸치는 생명력을 상실한 멸치가 되겠죠. 뼈다귀.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만 남아 바뀝니다.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이제 끝났죠. 멸치 다이.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니네 멸치 시장에서 멸치 파는 거 본 적 있니? 수북히 쌓아놓잖아. 됐다. 멸치 살아있는 멸치 본 사람. 살아있는 멸치 회 먹어봐. 됐다. 제주도 가서 고기 먹으면 멸치젓이라고 주는 거 알아? 멸치젓갈 끓여갖고 이렇게 보글보글 갈색에 끓이고 서울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 무태 도시에서도 이렇게 제주도 고깃집 가면 여기 요만한 그릇에다가 여기 갈색 이렇게 해갖고 뭐 넣어서 주잖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멜젓이라고 그래. 멜젓. 이게 멸치젓이에요. 멸치젓. 찍어 먹으면 괜찮죠? 안 좋아하는군요. 다음.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 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어떻게 됐어? 죽은 것이. 그치? 비극적이죠. 멸치 입장에서.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야 씨발 니네 이 시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 아니 씨발 반찬 멸치 먹으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근데 시인이니까 가능하지. 얘들아, 자 상황 어떤 상황?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반찬으로 멸치 반찬 먹고 있으면서 멸치 반찬 먹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굳어지기 전까지 이 딱딱한 것들은 바다의 물결이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먹는 거야.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지금 현재 멸치가 지금 뭐하고 죽었고 멸치는 딱딱하게 살아났고 칠판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멸치는 현재 생명력을 뭐했니?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죽은 거서 반찬으로 올라오게 된 거지. 그런데 시인은 이 멸치에는 아직까지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 흐르는 물결이 있다. 즉 이 반찬 보면서 생명력을 상실한 멸치를 보면서 여전히 뭐가 있다? 이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파도 동그라미, 해일 동그라미,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다. 고깃보 세모, 그물 세모. 결국 이거 뭐니? 죽은 멸치라고 보이는 이 멸치에는 여전히 바다의 무늬와 물결이 남아있어서 뭐를 부르고? 파도를 부르고 해일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다의 어떤 생명력, 멸치의 생명력을 부르고 이 멸치를 죽게 만들었던 뭐와? 고깃배와 뭐를?
그물을 찢어버리고 부셔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멸치 반찬 먹으면서 멸치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시가 돼요. 그리고 멸치의 생명력을 얘기하지만 여기 잘 봐. 모든 시에 나오는 동식물은 시는 얘들아 우의적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잘 봐봐. 이내 우리 이솝 우화 할 때 이솝 우화는 결국 누구 얘기해? 사람 얘기지. 이솝 우화 알지? 욕심 많은 개. 개가 뼈다귀 먹고 가다가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물가에 비친 뼈다귀가 더 커 보이고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개가 물에 빠지지. 그래서 뭐로 피어나? 꽃으로 피어나지. 그 꽃이 나르시스 꽃, 나르시스 개. 돼지 형제 삼형제, 꿀꿀이 삼형제 알지? 뭐 초가집, 나무집, 벽돌집. 벽돌집에 셋이 있는데 늑대가 아무리 밖에서 불어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 흰 밀가루를 묻혀갖고 문을 열고 엄마 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돼지들이 문을 열어주지. 다 숨었는데 어떻게 돼? 막내만 빼놓고 다 잡아먹히지. 그래서 늑대가 잠들었을 때 배를 따갖고 어떻게 돼? 구해내고 꿰매게 되지. 그치? 닥쳐 이 새끼들아. 그래서 그 늑대가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 호랑이를 만나. 호랑이가 뭐라 그래? 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자, 이게 일명 네버 엔딩 스토리야. 초 2학년 이하 8살 이하 애들한테 선생님이 뭐를 해주느냐? 신데렐라 얘기랑 콩쥐팥쥐랑 지금 얘기했던 아기 돼지 삼형제랑 얘기 한 6개를 엮어서 쭉 이어서 해줘. 그럼 애들 되게 재미나게 들어. 5학년쯤 4학년 5학년쯤 됐는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듣다가 아닌데 니들은 이제 바로 눈치채줘. 자, 봐라. 이솝 우화할 때 우화는 우의적인 이야기야. 이 우의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물, 즉 동식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화가 결국은 인간의 얘기라면 여기에 나온 멸치도 결국은 뭐야? 멸치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 사회에다가 알레고리, 우위가 알레고리거든. 인간 사회가 원관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얘는 인간의 생명력이라면 얘들은 그럼 도대체 뭐로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되지. 보세요. 그래서 결국 얘들은 뭐라고 보기도 하냐면 22쪽을 보세요. 프린트 22쪽 잘 보세요. 개관 봅시다. 개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는 일상에서 흔히 밥상의 반찬으로 소비되는 멸치를 세제로 하여 밑줄 생명의 본질과 역동성을 심도 있게 탐구 하자는 젓가락 끝에 집힌 딱딱한 멸치를 보며 그것이 과거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던 유연하고 역동적인 물결의 동그라미이었음을 상상한다. 인간의 폭력적인 그물과 억압적인 건조 과정을 거치며 멸치는 생명을 잃고 사물화되었으나 밑줄 생명을 잃고 사물화 반찬이지. 화자는 멸치의 구부러진 몸통 무늬 속에서 죽음을 뚫고 요동치는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해일을 재발견한다. 밑에다가 생명력이라고 써볼까요? 괄호 인간 문명의 억압적 환경 괄호 닫고 인간 문명의 억압적 환경 이게 되겠죠. 칠판 인간 문명의 억압적 환경이 얘들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인간 문명의 억압적 환경
어떤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그게 되겠죠. 실제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기도 하고 학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연의 웅장한 생명력을 대비함으로써 자연의 웅장한 생명력 어떤 폭력으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끈질기고 위대한 우주적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하고.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석을 너무 거창하게 한 거 아니야? 야 씨발 멸치 반찬 먹다가 멸치 옛날에 거 살았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아니야? 앞에 봅시다. 안 끝났습니다. 한 페이지만 앞으로 21점 상황.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시적 대상은 멸치. 화자는 멸치 반찬을 앞에 두고 원래 멸치가 멸치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밑줄 멸치가 지닌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밑줄 별표.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 밑에도 멸치의 생명력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 멸치야 이거 죽고 말아. 아씨 너도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어쩌다가 인간의 그물에 잡혀갖고 간장에 버무려갖고.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경외는가 애착.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요 세 개 밑줄 쳐두세요. 정선 밑에들은 다 밑줄 쳐둡니다. 그래서 멸치는 밑에 보시면 멸치는 물속의 멸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유로운 존재고 멸치 반찬은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 괄호하고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니들이야 이 새끼들아 니들. 됐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바다와 물결과 무수한 갈래, 길, 파도 헤일은 생명력이자 역동적 생명력을 뜻하죠.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그물, 햇빛, 공기, 기름, 접시, 젓가락 전부 다 생명력을 억압하고 빼앗는 도구가 되겠죠. 다음 대립적 의미 묶어두고 별표 쳐두세요. 생명력 있는 멸치와 멸치의 생명력을 박탈하는 것들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거의 이 멸치가 만약에 평가에 나오면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을 조금 아마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평가는. 그래서 표현에서는 두 번째 것만 좀 봅시다. 두 번째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생명력 회복의 의지를 나타낸다. 되셨죠? 자, 주제는 아까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10-2강에 11-3강에 시가 두 개 있습니다. 복효건 선생의 버팀목에 대하여라. 마지막에는 김혜순 시인의 시인데 얘들아 김혜순 시인의 시가 나이덕 시인의 은지의 꽃이 3년 전에 나왔거든요. 이 김혜순 선생의 시 니네 나랑 한번 했었던 거 있어서 둥지 나오는 거 나이덕 시 김혜순 시인도 수능에 나올 때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두 개를 다음 주가 아니라 요번 주 언제 수요일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이날 오시면 얘는 해도 됩니다. 아침 8시 반에 안 올 사람 손. 너는 못 온다고 그랬고 너는 왜? 니들 안 오는 애들 나 보고 가세요. 10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